아버지가 직접 만든 총으로 아들을 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불과 며칠 전 인천 송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생일상을 함께 차린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요. 믿기 어려운 이 사건은 국민일보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가족잔치 도중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뜬 아버지. 어 씨는 잠시 뒤 금속 파이프로 만든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들에게 2발을 쐈고 아들 지인과 며느리에게도 총구를 겨눴습니다. 현장에는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현장에서 숨졌고 손자들은 방문 안에 숨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언뜻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그것도 우리와 가까운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충격은 왜입니다. 왜 생일날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 한 걸까요? 그가 경찰에 털어놓은 말은 너무도 냉정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생활비를 끊어서요. 생활비. 중년 이후 부모 세대에게 자식의 경제적 지원은 때로는 유일한 의지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질 때 가족 간의 균열은 깊어집니다. 어 씨는 아들의 사업이 잘 되는데도 본인에게 생활비를 더 이상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키워왔고 1년 전부터 총기를 만들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어 씨의 숙소에서는 점화장치가 붙은 15개의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단순히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이건 단지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들여다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감정과 삶을 지켜야 할까요? 헬로 실버는 오늘 인천 송도 총기 살인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감춰진 부모 마이너스 자녀 갈등의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뉴스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생활비도 안 줘. 많은 부모 세대가 한 번쯤 속으로 되뇌었을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 세대가 속으로 삼킨 말도 있죠. 내가 낸 세금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야.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60대 아버지의 아들 살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노년과 중년 세대 사이에 깊게 파인 생활비 갈등이라는 현실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는 예전처럼 일방적인 희생과 의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은퇴 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요. 반대로 자녀 세대는 경제적으로 독립했지만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령화. 자신의 노후조차 불안한 상황에서 부모의 생활비까지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은 현실이죠. 문제는 이 갈등이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의 감정은 쌓이고 왜곡되고 결국 폭력이나 파국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송도 사건에서도 아버지는 생활비가 끊긴 후 단지 불만을 느낀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몇 개월 동안 쌓아왔고 심지어 1년 전부터 사제 총기를 만들며 계획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이 위험한 감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설마 부모가 자식을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오히려 이 끔찍한 결말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든 걸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기대와 실망, 그리고 소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끼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가 자신을 짓누르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감정이 폭발하면 어떤 극단적인 사건도 불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은 사랑일까, 책임일까? 만약 그것이 책임이라면 부모는 자녀를 키운 대가를 끝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었다면 돌아오는 것도 강요할 수 없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경제적 갈등이 아니라 그 갈등이 만들어지는 심리적 거리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니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더 많이 대화를 나누고 이해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아니라 마음의 교류가 먼저입니다. 생활비는 줄 수 있고 못 줄 수도 있지만 부모의 존재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 자녀의 현실을 이해하려는 노력 하나가 끔찍한 갈등을 막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혹시라도 생활비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고 있진 않으신가요? 헬로 실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기대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그 기대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나요? 엄마, 이번 달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월세도 밀려서. 딸의 말에 70대 김말순과 명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김씨는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석에 눕고 난 후 유일한 딸 부부에게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의지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딸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주었죠. 하지만 사위가 하는 자영업이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고 딸의 지원도 서서히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김 씨는 요즘 한 달 70만 원 남짓의 기초연금으로 남편의 약값과 병원비, 생활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전기세 한번 연체될까 조마조마 김치 한 포기에도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숨죽이며 살고 있는 셈이죠. 어느 날 김 씨는 마트 계산대 앞에서 카드 잔액 부족으로 물건을 반품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또래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딸한테 손 벌릴 데는 없으세요? 김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딸도 이제 힘들대요. 걔도 자식 키우느라 빠듯하고 나만 미련하게 기대한 거죠. 이웃 아주머니는 다 똑같아요. 나도 아들 둘 있는데 이제는 전화도 안 와요. 부모가 무슨 연금도 아니고 기대 안 하는 게 속 편해요. 그날 이후 김 씨는 딸에게 전화를 자제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돈 달라는 말할까봐 전화를 꺼리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가 너무도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자신의 손자를 흉기로 찔러 구속됐다는 뉴스를 보고 김 씨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생활비를 안 준다고 그럴 수 있나? 그래도 그 마음이 아주 모르는 건 아니야. 김 씨는 자신이 그 나이 또래의 부모라는 게 부끄럽고 무서워졌습니다.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떠돌고 있었던 걸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딸에게도 이런 부모가 되지는 말자며 다짐하게 됐습니다. 이 사연은 김 씨처럼 생활비를 둘러싼 마음의 골이 얼마나 깊고 조심스러운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생활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와 신뢰의 감정의 무게를 담고 있는 거울입니다. 받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주는 사람은 서운하고, 요청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생활비를 둘러싼 갈등은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김말순 씨의 이야기처럼 조용히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송도의 사건처럼 분노와 오해가 쌓여 파국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김 씨 같은 부모님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노후 생활비는 가족이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인식을 넘어서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명하게 대화하는 문화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송도 사건을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끼리 돈 이야기는 어렵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시니어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자식에게 생활비를 부탁하는 일은
마음의 벽이 꽤나 높습니다. 아직 안 죽었다는 자존심이 걸려있고 부탁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참고만 있으면 문제는 더 깊어지고 결국은 터져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생활비 문제를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생활비는 기대가 아닌 계약처럼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키웠으니 자식이 챙겨줘야 한다. 반면 자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가족 챙기기도 빠듯해요. 이런 생각의 차이를 줄이려면 생활비 문제를 감정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서로 협의한 약속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얼마씩 드릴게요라는 자녀의 말은 사실상 일종의 경제적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서운함은 배가 되고 갈등은 깊어집니다. 따라서 생활비 지원을 받을 때는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줄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이너스. 생활비는 한 사람에게만 기대하지 마세요. 현실에서는 자녀가 한 명밖에 없거나 여러 명 중 한 자녀에게 모든 부담이 쏠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금방 한계에 다다릅니다. 만약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생활비를 분담하는 시스템을 제안해 보세요. 한 달에 각자 10만 원씩만 보내줘도 큰 도움이 돼. 엄마 병원비는 누가, 아빠 약값은 누가 담당하자. 자녀들 간의 그룹 채팅방을 통해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도 있고 중립적인 제3자인 가족회의 주재자의 삼촌, 외삼촌 등을 세워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가 다 떠안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생활비 지원의 핵심입니다. 마이너스. 3. 받는 입장에서도 생활비는 의존이 아니라 공유로.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손 벌린다는 자책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사회 구조는 혼자 힘으로 노후를 감당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게다가 생활비를 받는 입장에서도 그 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신뢰를 높입니다. 이번 달 약값에 5만 원, 전기세가 3만 원 들었어. 네가 준 돈으로 병원 진료 잘 다녀왔단다. 이렇게 생활의 흐름을 공유하면 자녀들도 안심하게 되고 지속적인 지원의 명분도 분명해집니다. 마이너스. 4. 혹시 자식에게 거절당했을 땐 감정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시도하세요. 생활비를 부탁했는데 엄마, 나 이번 달 힘들어라는 말을 들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분노가 치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너도 힘들겠구나라는 말을 먼저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럼 다음 달은 가능할까? 부분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니? 하고 재협의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의 순간에도 감정을 쏟기보다 대화를 시도하는 자세가 결국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이너스. 5. 마지막으로 생활비만 바라보지 말고 공공지원도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외에도 노인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 여러 제도가 존재합니다. 무조건 자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활의 기반을 스스로 마련해야 부모도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각 지역의 노인 생활 지원 제도를 문의해 보세요. 마이너스. 생활비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과 신뢰, 관계의 기술이 필요한 섬세한 대화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기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미움받고 싶지 않기에 더 어렵지만 이제는 솔직하고 지혜롭게 경제적 관계를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이 더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68세 남성 박정수 가명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사례는 자식과의 생활비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마이너스. 아들이 생활비를 끊었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어요. 박정수 어르신은 정년퇴직 후 혼자 생활해왔습니다. 아내와는 사별했고 외동아들 민석 씨 40대 중반은 결혼 후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생활했지만 4년 전 대장암 수술 이후 병원비로 저축이 바닥났고 그때부터 아들이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입금이 끊겼습니다. 아빠, 요즘 사업이 어려워. 좀만 기다려줘. 라는 아들의 말에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어르신은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그 돈 없으면 약도 못 사는데 아빠가 짐이 된 건가? 문제는 입금이 끊겼다는 사실보다 그걸 아무 말 없이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감정이 아니라 현실 이야기를 꺼냈죠. 몇 달 후 박 어르신은 용기를 내어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민서가 미안하지만 요즘 내가 약값도 좀 벅차다. 너랑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날 두 사람은 영상통화를 했고 박 어르신은 돈 달라는 말보다 지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상황을 먼저 공유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내가 너한텐 부담이 될까봐 아무 말 안 하고 버텼다. 그런데 이번 달 병원비는 18만 원인데 전기세까지 하면 너무 빠듯하더라.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아빠,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요즘 조금 힘들긴 한데 적어도 약값 정도는 내가 챙길게. 하며 생활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마이너스. 돈보다 대화가 먼저였단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후 박 어르신은 매달 초 자신의 건강 상태, 지출 내역을 간단히 정리해 아들에게 문자로 보냅니다. 이번 달은 병원 3군데 다녀왔고 혈압약은 복지관에서 일부 받았어. 내가 보내준 생활비는 식비와 약값으로 잘 썼단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식도 부담을 덜 느꼈고 박 어르신도 더 이상 미안한 마음에 잠 못 드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이너스. 가족 카톡방 만들고 형제들과 역할도 나눴죠. 몇 달 후 아들은 박 어르신과 여동생 2명을 포함해 가족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생활비는 내가 맡고 숙모는 병원 같이 가주는 걸 담당하면 어떨까? 내가 약 타오는 건 도울게요. 식사는 우리 집에서 주말마다 함께해요. 이렇게 분담이 이루어지니 누구도 과중한 부담 없이 박 어르신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말합니다. 돈을 부탁할 때가 제일 두려웠는데 이젠 내가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 마이너스. 정리하며 박정수 어르신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나누는 대화에서 실마리를 찾는다는 점입니다. 자식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 뿐이고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대화의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생활비 문제는 고립의 문제로 발전하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 어르신처럼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작한다면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였고 또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역할이 바뀌고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함께 식사하는 시간, 때로는 병원 가는 길에 같이 걷는 발걸음, 때로는 아버지 오늘 어때요? 라는 짧은 안부가
누군가에겐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안타까운 건 생활비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서운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말하지 못하고 쌓이고 쌓인 감정이 결국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늦기 전에 가까운 어르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 요즘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엄마, 오늘은 식사 뭐 드셨어요? 이 짧은 대화가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한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헬로 실버는 오늘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